지금 영국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인데 한국에는 사방에 깔렸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한 달간 머물렀던 그는 영국 방송에서 한국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녹여내었고, 영국인들은 늦은 새벽까지 한국 방송에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하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선진국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혔다며 수천만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대체 한국에 무엇을 보고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영국 지방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주로 교통과 도시 기반 시설을 담당했죠. 예산 효율성이라면 누구보다 까다롭게 따져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실적인 재정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오게 된 건 손자 제임스 때문이었어요. 제임스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의아했습니다. 물론 사랑의 국경이 없다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경제성장 이야기나 기술 발전 소식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식 참석차 일주일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손자 며느리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라고 권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첫인상이 놀라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모든 게 정말 빨랐다는 거예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줄도 짧고 처리 속도도 빨랐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죠. 입국 심사관도 영어로 간단하게 방문 목적을 묻고는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짐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 속도도 빨랐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웃으면서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대체로 무표정하고 업무적인데, 여기 직원들은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택시 타실까요? 지하철 타실까요? 손자 며느리가 물었는데 지하철이라는 말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지하철에 큰 짐 가지고 타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계단도 많고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죠. 하지만 손자 며느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공항철도는 정말 편해요. 짐 놓을 공간도 넓고 좌석도 편안해요. 실제로 타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좌석이 넓었어요. 키가 큰 저도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을 정도였죠. 짐 놓는 공간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차 지연이 일상인데 여기는 분 단위로 정확하더군요.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와서 외국인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도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대도시의 모습과는 달리 질서정연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지만 어수선하지 않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영어로 정말 유창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란 건 단순히 카드키만 주는 게 아니라 호텔 이용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사용법, 조식 시간, 와이파이 연결 방법까지 말이죠. 영국 호텔에서는 그냥 키만 던져주고 룸 넘버 확인하세요 라고 끝인데, 여기서는 정말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비스가 기계적이지 않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영국에서 40년간 공공 서비스를 해본 저로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저녁 손자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거리 풍경이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했죠. 영국 런던 시내처럼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 피우는 모습도 없었고, 거리도 깨끗했습니다. 뭔가 이 나라에는 제가 모르는 질서와 시스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36도라고 나오더군요. 영국에서는 25도만 넘어도 폭염이라고 난리인데, 여기 사람들은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손자 며느리와 함께 명동으로 쇼핑을 나가기로 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더우면 말씀하세요. 손자 며느리가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더위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걷다 보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할아버지, 횡단보도에서 잠깐 기다렸다 가시죠. 신호등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머리 위로 시원한 그늘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그늘인 줄 알았는데 위를 올려다보니 횡단보도 위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흰색 천으로 만든 차양막 같은 건데 실제로 서 있어 보니 체감 온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여기는 왜 시원하지?
폭염 대비 그늘막이에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너무 더운 여름에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거죠. 손자 며느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때 시민들이 요청했던 대중교통 정류장 쉼터 확충 프로젝트가 생각났거든요. 당시 시민들이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와 궂은 날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었죠. 당시 상급자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정도 아닌가? 하지만 지금 이 그늘막 아래 서 있으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이건 그냥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시민의 일상을 배려한 정책 철학이었습니다. 몇 분 서 있는 동안에도 체감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매일 이런 더위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던 거죠. 신호가 바뀌어 길을 건너는데 건너편에도 똑같은 그늘막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중간중간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이 나오는 쉼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비 막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정류장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냉방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전기료만 어마어마할 텐데 시에서 이런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건가? 맞아요.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시민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폭염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중요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정책이 예산 우선이었거든요. 시민 편의나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죠. 예산이 부족하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말로 대부분의 시민 요청을 거절했었는데 여기서는 시민 건강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후에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그늘막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동 같은 중심가만이 아니라 주택가 횡단보도에도 있더군요. 심지어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도 임시 그늘막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참 대단하네. 한국은 여름이 정말 덥거든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 말이 맞더군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였어요. 셋째 날 손자 며느리는 정말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뉴욕 맨해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더군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양산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미국에서 한국식 양산 사용이 정말 유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양산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문화에서 양산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도 양산은 주로 여성들의 장식품 정도로 여겨졌는데 실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미국 사람들이 양산을 쓴다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정말 미국에서도 양산을 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여겨져요. 손자 며느리가 보여준 기사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한국의 양산 문화를 소개하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패션 트렌드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천하고 있더군요. 자외선 차단 지수 SPF 50에 해당하는 효과라는 문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크림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차단 효과를 양산 하나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였죠. 미국도 예전에는 양산을 썼대요. 19세기까지는 꽤 일반적이었다고 하네요. 손자 며느리의 설명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역사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빅토리아 시대에는 서구 사회에서도 양산이 흔했어요. 상류층 여성들의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사라졌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여겨졌었는데 한국에서 다시 부활시킨 거였어요.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양산을 사용하더군요. 영국에서는 남성이 양산 쓰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양산을 많이 쓴 거지? 원래부터 있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정말 보편화됐어요. 자외선이 강해지고 피부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수품이 됐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양산이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건강보호 도구가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보니 양산 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어요. 검은색부터 흰색, 심지어 화려한 패턴까지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미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 한국의 좋은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걸 보면 뿌듯해요. K-팝, K-드라마만이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것들도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호텔에서 평소와 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 식사를 하러 1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실수로 12층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그냥 체념하고 12층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1층으로 내려와야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잘못 누른 버튼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잘못 눌렀네. 12층까지 가야겠군. 혼자 중얼거리며 체념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12층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꺼지더군요. 정말 깜짝 놀라서 다시 1층을 누르니 제대로 작동했어요. 이게 되네? 너무 신기해서 몇 번 더 테스트해봤습니다. 정말로 같은 버튼을 2번 누르면 취소가 되더군요. 영국에서 76년을 살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처음 봤어요. 로비에 내려가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잘못 누른 버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취소돼요. 한국에서는 기본 기능이에요. 직원의 대답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본 기능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특별한 고급 엘리베이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능이 여기서는 당연한 거였던 거죠. 언제부터 이런 기능이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든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번 누르면 책임져라, 실수하지 말라는 식의 문화가 강한데 여기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도 버튼 취소 기능이 있더군요. 심지어 일부 엘리베이터는 음성으로 안내까지 해줬어요. 잘못 누르신 층이 있으시면 같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친절한 안내 멘트를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매뉴얼 읽고 알아서 해라는 식인데 여기서는 배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더군요. 지하철역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지하철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것 같은 엘리베이터에도 말이죠. 이건 최신 기술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지던 기능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적인 실수를 용납하는 문화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영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수하면 벌을 받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5째 날 손자 며느리가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먹여주겠다며 유명한 한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천천히 보는데 한글로 된 메뉴가 많아서 손자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주문할 것들을 정했습니다. 주문하려고 손을 들어 직원을 불러봤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영국 레스토랑에서는 손을 들거나 익스큐즈 미라고 말하면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여기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몇 분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하는 거지? 직원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이거 누르시면 돼요. 테이블 모서리에 작은 벨 버튼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장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직원 호출 버튼이었어요. 버튼을 누르니 띵동 하는 조용한 소리가 났고 30초도 안 되어 직원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직원이 뛰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걸어와서 정중하게 주문을 받더군요. 그것도 정확히 저희 테이블이 어디서 불렀는지 알고 와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서비스 철학이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직원을 부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너무 자주 부르면 무례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직원들도 바쁜 척하며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는 벨 하나로 그런 모든 부담감을 없앤 거였어요. 손님은 언제든 편하게 벨을 누를 수 있고 직원은 정확히 어느 테이블에서 불렀는지 알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식사를 하면서 다른 테이블들을 관찰해봤는데 모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벨을 사용하더군요. 물을 더 달라고 할 때, 추가 주문을 할 때, 계산을 요청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벨을 사용했어요. 더 놀라운 건 프라이버시 측면이었습니다. 벨소리가 크지 않아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누가 직원을 불렀는지 모르더군요.
영국에서는 웨이터라고 소리치거나 손을 크게 흔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조용하고 품위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해요. 이 시스템이 딱 맞죠.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효율성과 배려를 동시에 잡은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었어요. 여섯째 날 또 다른 한식당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젓가락만 있고 포크가 없어서 당황했어요. 아직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서 포크를 달라고 요청하려고 벨을 누르려던 찰나 손자 며느리가 테이블 옆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한번 보세요. 테이블 가장자리에 작은 손잡이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손자 며느리가 그걸 살짝 당기니 서랍이 쓱 하고 열렸어요. 서랍 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냅킨, 이쑤시개, 심지어 물티슈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모든 게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깨끗했고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우와, 이게 뭔가? 정말 신기하네. 테이블 서랍이에요. 식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손자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포크를 꺼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선 생활 배려의 기본값이었거든요. 직원을 부르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영국 레스토랑에서는 포크 하나 달라고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직원들이 깜빡하기도 하고 손님도 여러 번 요청하기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손 닿는 곳에 미리 준비되어 있더군요. 이 서랍 시스템은 한국 모든 식당에 있는 거지? 한식당은 대부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걸 정말 못 참거든요. 손자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편한 걸 못 참는다는 표현이 이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창의적이고 배려 깊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들을 둘러보니 모든 테이블에 똑같은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 커플, 혼자 온 손님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꺼내 쓰는 모습이 일상적이더군요. 어린아이들도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필요한 걸 찾아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서랍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과 금속 젓가락 두 종류가 있었고 숟가락도 크기별로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이용 작은 숟가락까지 있더군요. 정말 잘 만든 시스템이네. 직원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서로 윈윈이죠. 직원들은 일일이 가져다 줄 필요가 없으니 다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손님들은 원하는 걸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손자 며느리의 설명처럼 이건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어요. 보통은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둘 중 하나만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였죠. 일곱째 날은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꽤 많이 와서 우산을 챙기고 나갔는데 오후에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젖은 우산과 가방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 되더군요. 바닥에 두기는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었고 옆 의자에 올려놓기는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우산꽂이가 입구에 있거나 테이블 옆에 걸어두는 편인데 이 카페는 그런 시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우산은 의자 옆에 기댄 채로 앉아 있었는데 뭔가 불편했어요. 그때 카페 직원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의자 밑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가방이나 우산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의자 밑에 수납 공간이라니? 의자를 살펴보니 정말로 앞쪽에 서랍 같은 공간이 있더군요. 손잡이를 당기니 꽤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그 안에 젖은 우산과 가방을 깔끔하게 넣을 수 있었어요. 공간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바닥에 놓지 않아도 되니까 위생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누가 만든 아이디어인가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공간 활용과 위생,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생각한 디자인이죠. 그 말을 듣고 영국에서 제가 담당했던 공간 재배치 컨설팅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공공시설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몇 달간 연구했었는데 결국 별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의자 수납 시스템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자와 결합시켜서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한 발상이었거든요. 카페 곳곳을 둘러보니 모든 의자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2인석, 4인석 할 것 없이 모든 의자에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가방, 쇼핑백, 우산 등을 의자 밑에 넣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일상적이더군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젖은 우산이나 가방을 바닥에 두면 카페 바닥이 지저분해지고 미끄러워서 위험한데 이 시스템 덕분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발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정말 배워야 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불편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뭔가 불편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죠. 다른 카페들도 확인해 봤는데 체인점이든 개인 카페든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조금씩 디자인은 달랐지만 의자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기본 개념은 똑같았습니다. 이런 건 특허로 보호받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 흔한 시스템이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8째 날 손주 며느리는 정말 놀라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료계와 언론에서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었어요. 단순한 트렌드 소개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한국의 양산과 그늘막 시스템을 의학적으로 연구했대요. 화면에 나온 병원 연구진의 발표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그늘막 시스템이 피부암 예방과 열사병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외선 차단율 평균 85%, 체감온도 평균 7도 감소, 열사병 발생률 40% 감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 한국이 단순히 감성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효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손주 며느리가 보여준 뉴욕포스트와 워싱턴포스트 기사들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한국의 그늘막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정말 미국이 한국을 따라하는 거네? 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네, 이제는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공공정책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를 앞서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CNN에서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그늘막뿐만 아니라 쿨링 포그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정류장, 지하 쇼핑몰과 연결된 지하보도 네트워크까지 모든 걸 다룬 정말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이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세계 공공정책의 미래인 거지? 영국도 이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한국 정부가 실용성을 정말 중시하거든요. 좋은 건 빨리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는 문화예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도 있었는데 한국의 도시 폭염 대응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더군요. 영국에서는 이런 시설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입하는 거지? 결정 과정이 빠르고 시민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좋은 건 빨리 받아들이는 문화죠. 9째 날 홍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르크 씨는 파리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었고 독일에서 온 한스 씨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시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경험한 신기하고 감동적인 일들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취소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테이블벨 시스템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웨이터를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의자 및 수납 공간도 정말 창의적이에요. 공간 활용과 위생, 배려를 모두 잡은 아이디어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불편함도 그냥 넘어가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그 디테일이 단순한 편의성 추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나 편의시설이 아니라는데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뒤에는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불편함을 미리 해결해주고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깊은 철학이 깔려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걸 만들지 못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한스 씨의 질문에 저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에서도 기술과 자본은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가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불편하네.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이 불편해하면 바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혁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공공화장실의 청결도까지 모든 게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죠. 어느덧 한 달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손자의 결혼식 참석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한 소감이 궁금해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솔직히 그저 그런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 깊은 시스템들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정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 곳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자 제임스가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게 정말 안심이 되고 자랑스러워요. 진심이었습니다. 손자가 이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게 할아버지로서 정말 다행스럽고 뿌듯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지막까지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체크인 카운터를 찾는 것부터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고 친절했어요.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체크인할 때도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출국 심사도 빠르고 정확했어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심지어 탑승구 변경 안내가 있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새로운 탑승구 위치와 이동 방법, 예상 소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안내가 나왔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혼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기자가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감을 듣는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나라는 정말 스마트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따뜻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랬나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횡단보도 그늘막, 엘리베이터 버튼, 취소 기능, 테이블벨 시스템, 의자 수납 공간까지 모든 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만든 거였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싶어요. 영국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이런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싶고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한 달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편의시설이나 신기한 기술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모두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국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항상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한국은 그냥 똑똑한 나라가 아닌 배려로 전 세계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유일하게 한국이 바로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또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부를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와요. 최근에는 영국 지방정부 은퇴자 모임에서 한국의 공공정책 사례들을 소개하는 강연도 몇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뭘 배우겠어 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들과 효과를 설명하고 나면 모두들 깊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실수를 용납하는 엘리베이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테이블벨, 공간과 위생을 동시에 해결하는 의자 수납 공간. 이런 사례들을 들려줄 때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담긴 혁신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몇 달 전에는 손자 제임스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내왔는데 여전히 그 모든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새로운 것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 폭염 대응 쿨링 포그 시스템, 더욱 발전된 형태의 그늘막들까지 말이죠. 할아버지, 한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보다 더 편리해졌어요. 손자 제임스의 말을 들으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했던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영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시에서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시스템들이 이제 제 고향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손주 며느리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또 놀랄만한 일들이 생겼다고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정말로 그 나라는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있더군요. 내년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2달 정도 머물면서 더 많은 지역을 둘러보고 더 다양한 시스템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도 만나서 이런 혁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76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 배려로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마을,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면 내 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포기해버리겠다고 말했던 남성. 결국 15년이란 긴 시간, 딸과 연락을 끊어버렸던 이 남성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난생 처음 한국까지 방문했던 이 남성은 큰 충격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감동적인 사연들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저는 한국 남자를 사랑한 밀라노에 살던 레티치아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중심 도시로 로마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는 2번째로 큰 도시이죠. 유럽에서도 중요한 금융과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인 곳입니다. 저와 남편 태우는 20년 전 밀라노 대학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고 저희들은 참 소소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대학생 신분이기도 했지만 교환학생이던 남편은 여유가 없었어요. 밀라노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사랑하는 만큼 데이트 비용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유명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희를 보며 그랬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는데 너희처럼 연애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너희는 정말 헤어지지 않고 결혼할 것 같아.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거지? 우리 꼭 초대해 줄 거지? 모두의 바램이자 사실은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의 가장 큰 바램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애가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는 장벽이 분명히 존재했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화 차이부터 생활 방식까지 저희들은 연애 초반부터 서로의 다름을 봐야 했고 그걸 이해해야 했어요. 이탈리아 여자였던 제 연애 스타일은 조금은 개방적이고 감정 표현에 숨김없이 아주 솔직했습니다. 제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었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표현도 과감했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웠어요. 반대로 한국 남자였던 남편은 초반에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 저를 답답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한 시간을 지나고 나니 감정을 서서히 표현하기 시작했죠. 저는 늘 표현했고 남편의 표현은 늘 부족하니 언제부턴가 제가 사랑을 시험하는 질문도 자주 했어요.
태훈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시작할 때도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서로의 감정까지 주고받은 상황에 왜 아직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춤거리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제발 솔직하게 표현해주면 안 돼? 레티치야, 나 역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맞추기로 이해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저희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유럽은 약속 시간을 대략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5분, 10분 정도 늦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러나 한국은 시간 약속이라는 개념이 꽤 철저했고 약속에 늦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트 한 번 하는데 늘 이 시간 약속 때문에도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정말 이 연애를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 다름을 모두 감내할 만큼 너무도 사랑했어요. 애초에 제가 외국인을 사랑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외국인과 연애를 할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제 개념을 모두 깨부신 게 바로 남편이었죠. 저희들은 연애만큼이나 각자의 인생과 미래에도 아주 열중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성적을 내고 그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저희 커플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 걸림돌은 아예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서로 다른 문화는 저희들이 견뎌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말이죠. 졸업 후 안정적인 상태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 드디어 제 부모님께 남편 태훈을 정식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두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부모님께 미리 언지를 드렸죠. 부모님 역시 정말 큰 기대를 하시며 기분 좋게 저희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남편 태훈을 보자마자 표정이 확 굳었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태훈은 멋쩍은 듯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이어 말을 하려는 남편의 말을 싹 잘라버리고 아버지는 격하게 분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레티치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아시아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소리였어? 너 정말 미쳤구나.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어떻게 아시아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레티치야,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너무도 당황을 했어요. 저보다 더 놀랐을 남편을 대신해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남자랑 결혼하면 문제라도 있나요? 이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해요? 화를 내려던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당혹감의 언성이 높아졌고 아버지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시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아시아가 한국은 가난한 나라잖아. 고작 그런 나라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널 이렇게 키운 줄 알아? 그뿐이니? 상대적으로 동양인 남자들은 비실거리고 약하잖아. 더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이고 뭐고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당장 헤어지도록 해. 이 땅에 널리고 널린 게 좋은 남잔데 어디서 저런 아시아 남자를 데려와서는? 아버지는 끝내 무례하고 상처받을 말들만 남기신 채 어머니와 나가버리셨죠. 저와 남편 태우는 한참 동안 레스토랑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동양인이라 한국인이라 싫다는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안다면 제가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와중에 정말 상처받았을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마도 내가 외국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당황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인사드려보자. 오늘 아버지가 한 무례한 말들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은 애써 미소를 보이며 제게 말했어요.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 그런데 정말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다시 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수도 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서로에게 가진 상처를 남기고 있었고 정말 지쳐가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한국이 아직도 예전에 그 한국인 줄 아세요? 얼마나 발전한 줄 아시냐고요? 그리고 아시아 남자라고 다 가난하고 약해요? 그건 그냥 아버지 편견일 뿐이잖아요.
아직 태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대화조차 해보지 않았으면서 왜 그저 국적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내 욕심이겠니? 내가 너보다 살아도 더 오래 살았다. 아시아 남자들이랑 어울려 팔 잡힌 꼴을 못 봤는데 하물며 내 딸이 시집을 가겠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어? 레티치야, 네가 뭘 하든 난 죽어도 마음 돌릴 생각 없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고. 그러니 나한테 자꾸 보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정리해. 아버지와 점점 사이까지 벌어지기 시작했고 매일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팽팽한 기싸움 가운데 껴있는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레티치야, 이번만큼은 네가 아버지 뜻에 따라주는 게 어떨까? 여태껏 살며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엄마가 이만큼 살아보니 나이가 들면서 따라오는 삶의 지혜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버지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으니까 막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는 중립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연중에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결국 엄마도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구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태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한국 사람인 게 뭐가 문제인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태훈 씨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만 하냐고. 난 절대 포기 못해.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와도 벽을 쌓아버렸고 저는 집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가슴이 더 찢어질 것을 알았어요. 서로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 태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한국으로 돌아갔던 남편은 결국 부모님께 다시금 인사를 드리며 완강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저희는 주저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무슨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야 해. 알겠지? 절대 가슴속에 담아두고 상처받지 마.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이 모든 과정에서 듣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자고. 꼭 그렇게 할 테니까 레티치아 부모님께 너무 언성 높이면서 화내지 말고 그거 하나는 꼭 약속해. 알겠지? 그렇게 굳은 다짐 끝에 다시금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는 미리 가겠다고 귀뜸을 해둔 상태라 저희가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내 집안에 들어섰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저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여기 서 있으라고 하셨고 이내 제 방에 올라가 큰 캐리어를 가지고 내려오셨죠. 도저히 너랑은 더 대화할 수 없겠구나. 부모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말리는데 끝까지 네 멋대로 하고 살 거라면 네 짐을 다 싸줄 테니 저 아시아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던 말던 네 멋대로 살아라. 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고 거기서 선택해. 어차피 너희들 멋대로 할 결혼이라면 굳이 우리의 허락이 왜 필요한 거니? 알아서들 선택하고 살아라. 단 그날부로 부모 자식의 연은 끝인 줄 알아. 아버지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혹시 몰라 어머니는 아버지께 저희가 온다고 미리 말을 하셨고 듣자마자 제 방에 가서 큰 캐리어에 제 짐을 잔뜩 싸셨죠. 그리고는 오자마자 저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속이 답답했어요.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실 수는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선택했고 부모님 뜻 한번 거스르지 않던 제가 왜 고집 부리며 결혼하려는지 들어는 보셔야죠. 왜 무작정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랑 연을 끊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전 이 사람 포기 안 한다는 거. 그래 레티치야, 네 대답은 충분했다. 네 남은 짐은 내가 없는 내일 낮에 와서 전부 가지고 나가도록 해. 그 이후에 있는 짐은 전부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 나가라. 내 집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정말로 가족의 연을 끊자며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한참 동안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정말 들릴 텐데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으셨죠. 그렇게 2시간이 넘도록 집 앞에서 울고 또 울다 지쳐서 캐리어를 끌고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했어요. 전 부모와 연을 끊었고 이탈리아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나마 남편 태우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저희들이 결혼을 하면 그곳에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내일 집에 가서 내 남은 짐 한국으로 보내고 우리도 바로 한국으로 가자. 부모님 허락을 못 받아서 또 이렇게 연까지 끊어서 너무 슬프지만 잘 살아야지. 잘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올 거라고 난 믿어. 내가 정말 잘할게, 레티치야.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꼭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지금은 너무 괴롭겠지만 나 믿고 한국으로 가자.
전 그렇게 순식간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제게 정말 많은 감정을 들게 했습니다. 한평생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등지고 온 거라 저는 꼭 잘 살아야 했어요.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이며 차츰 이 관계를 꼭 회복하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시작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철없이 참 설렜어요. 그러나 연애 초반에 겪던 문화 차이는 세 발의 피 수준이었고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겪는 문화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정말 크게 보면 한국은 집단 문화지만 이탈리아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였죠. 또 한국은 빠른 문화이지만 그에 비해 이탈리아는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예의 중시를 하지만 이탈리아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만 나눠봐도 문화 차이는 꽤 컸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의 식문화 예절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정말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죠. 시댁에서는 저를 많이 반겨주셨고 저희 부부가 갈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어요. 한국은 반찬을 여러 개 두고 나눠 먹는 문화지만 저희 이탈리아는 개인 접시에 모두 따로 담아 먹는 문화였죠.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어색하고 꼭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졌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꼭 고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인들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많아질 거잖아. 그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우리 가족끼리 먹을 때는 레티치아 원래 먹던 대로 편하게 들어.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던 한국의 문화도 점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두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전보다 더 큰 행복함이 몰려왔습니다. 둘째 때는 덜했지만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부모님이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손을 꽉 잡아주시며 곁을 지켜주셔서 보고 싶은 간절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을지 더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찌릿했고 참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였어요. 보고 또 본 그 사진과 영상들을 항상 보고 또 보며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언제 부모님께 다시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전 어머니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으셨죠. 엄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나야 레티치야. 정말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나는 그이랑 잘 지내고 있어. 애도 둘이나 낳았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직 어렵겠지?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오열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야 연락했어 왜?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무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도 엄마한테는 연락을 해줬어야지. 너 잘 살고 있는 거면 됐다. 아버지 고집을 누가 말려. 아무도 네 얘기 꺼내지도 못해. 레티치야, 엄마랑은 연락하고 지내자. 애를 둘씩이나 낳았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와 한참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간 서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도 많았죠.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 사진도 보여드렸고 영상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보시며 너무 예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당장이라도 부모님 집으로 가서 얼굴도 보고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 들은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스러우셨고 세월이 지났지만 저를 만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 정말 관계는 끊어졌다는 말만 반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이 될 거라고 믿었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만큼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셨죠. 저희들이 함께 살아갈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미워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는 그날 이후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사진 보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셔서 자주 보내드렸어요. 저희 가정 역시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남편에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남편은 해외 영업부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전 능력 있는 남편을 한껏 축하해줬습니다. 기필코 해낸다고 하더니 역시 대단해. 내가 당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거 알아서 당신 하나 믿고 한국 와서 사는 거잖아. 정말 고생했어. 축하해. 당신 덕이 크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 조를 워낙 잘해줬어야지. 애들도 잘 키워줬고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정말 나 하나 믿고 온 당신인데 내가 돈방석은 아니어도 호강은 시켜줘야지. 안 그래?
저희 부부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형편도 좋았습니다. 단지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도 컸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지내면서 조금은 마음속에 작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가족들에게 장문으로 썼고 아이들의 사진과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 등을 담은 한국에서의 삶을 담은 사진들을 이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길래 혹시나 싶어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이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어머니와 몰래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버지가 아셨고 그 이후 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간 아픈 얘기라 잘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남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엄마랑 연락하는 걸로 만족할 걸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연락도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울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아직도 받아주지 않으실까? 남편은 그런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레티치아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만 울고 진정해봐. 곧 휴가 내서 애들 데리고 이탈리아 다녀오자. 이렇게 편지만 보낼 게 아니라 다시 정식으로 또 인사드리러 가보자. 그렇게 몇 번이고 해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늘 그런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저희 가족 얘기는 거의 금기어처럼 여겨졌고 서로 꺼내지 않고 각자 가슴에 품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날은 너무 좌절한 나머지 오랜만에 묵힌 감정을 서로 쏟아냈고 오히려 그러고 나니 홀가분해졌어요. 한껏 감정을 쏟아내고 힘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기에 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멋대로 굴 수 없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그렇게 또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은 흘렀어요. 역시나 늘 그랬던 것처럼 한때의 꿈이라 생각하며 가슴에 묻어두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죠. 이 한밤중에 제게 전화를 할 사람이 없는데 전화가 와서 잠결에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번호가 이상해 곧장 받아보니 바로 어머니였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레티치아,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심각한 사고라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니?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는 당장 가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잠옷 차림으로 나가려 했죠. 남편은 놀라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위독하시대. 어쩌지? 내가 지금 바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겠지? 나 공항에 가야 해, 여보. 나 바로 가야 해. 지금 어떡해? 정신이 반쯤 나간 저를 대신해 남편은 순식간에 일처리를 대신해줬습니다. 급하게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야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 시부모님들이 공항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와주셨죠.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바로 수속을 밟고 이탈리아로 향했어요. 그나마 시간대가 맞는 비행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한숨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렸어요. 후회의 눈물이 어찌나 흐르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제발 갈 때까지만 아버지 살아계시게 도와주세요. 인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빌고 또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더 분노하셔서 건강에 좋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을 다하며 밀라노 병원으로 도착했고 곧장 아버지께 향했어요. 그렇게 본 아버지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죠.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의식이 있으셨지만 저희 부부를 외면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대신해 사고 현장을 곧장 확인하러 갔고 저는 외면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 아버지 건강에 해로울까 함부로 꺼내지도 못하다 딱 한마디 진심만 전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는데 이렇게 가버리실까봐 빌고 또 빌었어요. 이제 더 아무런 말도 안 할게요.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을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프지만 좋았습니다. 침묵만이 고요하게 흐르는 병실이었지만 무려 15년 만에 함께한 자리였죠. 한편 사고 현장에 갔던 남편은 너무 처참한 현장을 보고 충격이 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타시던 30년이 된 소형차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고 그 참혹한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차가 작은 차라서 더 피해가 컸더라고요. 조금 더 크고 튼튼했으면 그 정도로 다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의식은 돌아오신 거죠? 사실 그것도 기적인 거죠. 저희는 정말 현장에서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또 현장을 보고 충격이 컸고 저도 모르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서 정막이 흐르는 이 병실에서 내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너무 오지 않았어요. 현장에 아무래도 해결하는 일이 복잡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장인어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무작정 인사를 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사위된 도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다짐을 한 남편은 즉시 밀라노에 있는 한국 자동차 매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꽤 고가인 한국의 대형 SUV 차량을 구매했죠. 이 모든 과정을 제게도 말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돌아온 줄 알았던 남편이지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부는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며 중간중간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시간도 보내고 싶었지만 아버지 병간호로 옆에 항상 붙어 계셔야 하니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한국으로 가기 전날에야 남편은 제게 말했죠. 이거 장인어른 몸 회복하고 나시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차를 준비했어. 한국에서도 유명한 차고 정말 튼튼하거든. 아마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거야. 당신이랑 상의 안 하고 돈 쓴 걸로 구박하는 건 금지야. 사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 전 남편의 말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버지의 차가 박살이 났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부부에게 냉랭하셨지만 꿋꿋하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급하게 오느라 애들도 못 데리고 왔지만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 손주들이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랑 대화도 못 해보고 가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또 아버지 회복하시는 것도 다 못 보고 가서도 속상하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돌봐주실 거고 저희 다시 꼭 올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말했지만 역시나 미동조차 없는 아버지셨죠. 참으로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남편은 차 키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장모님, 이거 아버지 퇴원하시고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전해주세요. 튼튼한 차라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티치아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한국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저희는 걱정 마세요. 정말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전 그제야 다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무려 15년이 지났고 생사가 오고 가던 저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 정말 날 너무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거야. 레티치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장인어른 마음이 조금은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분명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야.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남편의 직장 생활, 주부로서의 제 삶, 늘 그렇듯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레티치야, 아버지 드디어 오늘 퇴원하셨어. 건강 회복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사위가 준 차를 보고 아주 놀라시더라. 이게 다 뭐냐고 누가 이런 비싼 차를 줬냐고 해서 엄마가 말했거든. 당신 차 박살난 거 보고 튼튼한 차 타시라고 바로 사서 주고 갔다고. 그랬더니 뭘 하셔? 뭐라긴 한참 동안 차 뚫어지게 보더니 이게 한국 차 맞냐면서 고급스럽다고 감탄하고 기술에 놀라고 이 정도 차였으면 애초에 아버지 그렇게 안 다쳤을 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처음으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묻더라. 드디어 처음으로 아버지는 남편에 대해 물으셨죠. 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정말 몸이 덜덜 떨렸어요. 레티치아 맞지? 긴 세월 동안 고집 부려서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아시아 남자라 정말 싫었지만 고집 부려서 어떻게든 결혼할 걸 알았어. 그래서 더 독하게 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독하게 굴어야 둘이 이 악물고 잘 살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다. 그래도 흘려보낸 15년 세월 참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제 남편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정말 15년 만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던 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모두 풀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식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보니 왜 또 눈물이 나는지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꽉 안아주시며 그러셨죠. 미안하다 레티치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한국 저희 집에서 머물며 여행도 하시고 저희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셨어요. 손주 재롱에 녹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한국의 모습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부모님 눈에 서울은 그야말로 첨단 도시였죠.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내가 알던 예전의 한국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없네.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좋은데? 부모님은 감탄하기 바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사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의 편리함과 스마트함에도 반하셨어요. 이탈리아 주거지는 고풍스럽긴 하나 대부분이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고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에 비해 한국 아파트는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한 시설이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놀랄 법도 하셨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함께했던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15년 세월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너무도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분기별로 자주 보기로 했지만 저 일주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가시기 전에 제 아버지는 남편을 꽉 안아주시며 그러셨습니다. 태운 내 사위,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줘서 미울 법도 한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네. 늙은이가 편견에 갇혀 너무 무지했네. 그리고 자동차 선물도 고맙고 이제는 자주 보고 살자고. 그렇게 정말 저희들은 15년 만에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긴 하지만 저희가 못 가면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오시는 걸 워낙에 좋아하셔서 어떻게든 자주 만나려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온전한 가족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사위의 선물과 아버지의 사고가 계기가 되어 가족이 다시금 행복을 찾게 되었네요. 한국은 나라도 훌륭하지만 사람의 성품도 매우 훌륭하답니다. 좋은 가족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